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캐리아대학원 교수님과의 톡톡 세션에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별다른 발표나 기존에 진행했던 설명회는 달리 별다른 발표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교수님들께 자유롭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고 또 저희도 그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또 저희가 보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이제 교수님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그런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교수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창근 교수님 함께 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범구 교수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현재 입학팀장을 맡고 있는 임근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하호정 시장, 저희 혁신시장님이신 하호정 시장님도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 국내 입학 담당자인 이주민 선생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나올 때까지는 조용히 벌어하기로 하고 교수님들께 무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이창근이라고 합니다. 지금 몇 분이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어떤 설명을 드리는 자리라기보다는 자유롭게 좀 Q&A를 나누는 자리니까요. 채팅창에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간의 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질문해 주신 거에 답이 조금 늦을 수 있는데요.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 첫 질문이 올라오기까지 왠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경제학 박사를 했고 주로 경제사나 아니면은 이렇게 인공지능 아니면 여러 산업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김병구 교수님은 정치학 박사를 받으시고 역시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것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요새 경제안보 이슈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왠지 채팅창에 좀 침묵이 길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조금 들고 있는데요. 네, 김병구 교수님, 예, 네, 한 말씀 뭐 하시죠. 간단하게 소개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에 KDI 대학원에 조인한 김병구라고 하고요. 이창근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정치학 박사를 받았고 통계학 석사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치학을 전공을 하면서 방법론, 양적 방법론 쪽을 전공을 했고요. 그러면서 통계적인 방법론 쪽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R 프로그래밍, 그리고 머신러닝, 텍스트 분석, 그리고 통계 기초 등을 가르치게 되고요. 어, 이번 9월 달에 저희가 론칭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 프로그램에서는 아마 다음 학기에 통계 기초, 그러니까 Statistical Foundations for Data Science 과목을 가르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군요. 혹시나 모르실까 봐. 네, 네. 통상적으로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전공의 어떤 이름이라든가 아니면은 특히 이제 일과 병행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 얼마나 이제 교통이 편한지 수업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는지 이런 것들로 보통은 집중이 되는데요. 예,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저번에 이미 설명회 때 어느 정도 설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이제 취지가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얘기하기 좀 약간 애매한데 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얘기하면 좀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역시, 질문 아직 고민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학교의 장점이랄까 특성이랄까 이런 걸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듣지 마시고요. 질문을 좀 남겨주세요. 이게 우리가 너무 이게 이상한 질문 아니까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학교 오시면은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외국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 학생분들이 사실 좀 약간의 문화 충격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런 문화 충격은 사실은 저희도 유학을 나갔을 때 처음 이제 받는 건데, 얘네들은 이렇게 자신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당당하게 질문을 하지? 이렇게 요구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 어,
좀 밖에 나가보면 얼마나 이제 필요한지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고, 또 그런 문화는 아마 우리 학교밖에 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어로 한국인들끼리만 하는 학교에서 갑자기 자, 오늘부터 영어로 수업하겠습니다 하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좀 싸해지고 질문을 안 하던 분이 갑자기 할 리도 없고, 저희는 이제 애초에 환경 자체가 이제 뭐 영어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국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토론 분위기가 굉장히 좀 처음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셔서 좀 하시다 보면은 좀 오히려 재미도 조금 느끼고, 아, 내가 생각한 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아, 남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국내의 약간 유일무이, 이공계는 제외하고요. 유일무이한 학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인사해 주시는데 네. 인사하신 김에 질문까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지는 질문을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질문이나 다 좋고, 또 저희도 뭐, 지금은 교수랍시고 이렇게 있지만, 저희도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고, 또, 그때는 이런 질문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요. 또 그런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안 하시면 또 이제 제가 자꾸 혼자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담회가 되면 안 되니까요. 네, 제가 이장근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좀 덧대보자면, 이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연구를 한다는 게, KDI 대학원의 정말 독특한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나 이제 전공이 아프리카 개발이라든가, 뭐 중동, 그리고 동남아 쪽 연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대학원 경험을 할 때 사실 실제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 특히나 그 나라의 공무원들이나 좀 산업을 겪은 사람들과 얘기를 할 기회가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 그 친구들과,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 나라의 친구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서, 심지어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회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 분야가 그쪽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는 공공정책 학교이기 때문에 공공정책에 관련된 다른 나라의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일반적으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와중에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네,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이거는 교수님들마다 조금 이제 선호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좀 오프라인을 좀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어떤 교수님들은 이제 직장인을 병행하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를 생각해서 좀 더 온라인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시기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들 활용하는 형태는 일부는 이제 세종에 와서 이제 같이 만나서 네트워킹도 좀 하고, 또 일부는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방금은 오프라인에 대한 선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정작 이번 학기에 제가 그 야간 과정 분들을 위한 수업을 3개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일부는 온라인, 일부는 오프라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제 그런 형태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또 이게 단순히 수업만을 듣기에는 또 아깝기 때문에, 또 같은 이제 고민을 하시는 이제 동료분들을 좀 만나시고, 또 이제 교수님들이랑 또 만나서 여러 고민을 나누는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좀 적절하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학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교통수단 같은 경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통근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네. 토요일 날 그렇게 있고. 그래서 몇 개 주에 걸쳐서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출장이 아마 많으실 텐데, 그런 경우는 이제 녹화된 거 보시고, 또 교수님들이랑 또 추가적으로 이제 캐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질문은 김병구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질문을 이제 읽어드리면, 이번 가을 학기에 풀타임 그 데이터 사이언스 디그리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학생분이 AI 법 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싶다. 그리고 랩실이나 아래 기회가 있을지도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정말 시기적절하게 그 다음 달과 올해 9월에 AI를 전공하시는 두 분의 교수님께서 데이터 사이언스로 합류를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저와 박지혁 교수님에 더해서 AI를 실제로 전공하고 AI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시는 교수님 두 분이 오시기 때문에 어떤 AI와 관련된 어떤 기술적, 이론적인 것들은 아주 전문성 있게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두 분을 중심으로. 그리고 법 정책, AI 법 정책이 이제 AI에 관련된 법 정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법 정책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분야를 하시는 다른 교수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관심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따로따로 모아서 배워가면서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면은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랩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랩 체제를 갖추고는 있는데 거기에서 RA를 한 명씩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어플라이드 데이터 사이언스 랩이 하나 있고요. 근데 분명히 이런 랩뿐만 아니라 다른 랩에서도 양적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적용하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랩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법 정책이나 그런 정책에 관련된 랩에 들어가서 AI의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는 쪽으로도 RA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저는 경제학 박사이고요. 그래서 경제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학 측면에서 이제 뭐 AI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연구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병훈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슈들은 옛날처럼 어떤 법의 논리만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많고, 예를 들어 AI와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 경쟁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플랫폼과 관련된 것들이 이미 잘 아실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AI로 변해가면서 어떤 뭐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경제적인 그 레셔널이 없이는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뭐 데이터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약간 정치적인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AI와 관련된 주제들을 교육한다고 하는 학교들은 사실 여러 군데 있을 것이지만 저희 학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이제 좀 학제적인 특성을 애초에 좀 가지고 있고 또 젊은 교수님들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지고 좀 자신만의 장점을 만들기가 좀 좋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의 그 전통이 너무 강한 곳에 가시면 그 어떤 전공 자체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요새 좀 보면은 좀 다방면으로 좀 이해가 일단 있고 그다음에 논리나 어떤 데이터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우리 학교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MDS에 관심이 있는데 영어가 부족한 경우 혹시 수업이 어려운가? 또 영어 부분에서 준비하면 좋을 만한 것이 있을까라고 질문하셨는데 사실 MDS만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영어에 부담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었고 그다음에 좀 속도에 조금은 다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영어로 토론하고 또 쓰고 이거를 이제 그런 수준에 다들 도달을 하셨었고요.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뭐 라이팅 센터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체계들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요것까지 좀 말씀드리고 이제 MDS 어쨌든 언급을 하셨으니까 김명호 교수님한테 넘겨드릴 건데 제가 생각하는 대학원은 학부랑 다른 게 결국에는 많은 부분이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있느냐가 커리큘럼 자체보다 사실 중요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뭐 각 잡고 영어 교육 또는 수업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학교처럼 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로 영어로 모든 게 좀 이루어지는 환경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저희만의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 교수님? 예,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창훈 교수님께서 대답을 아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두 번째 파트 영어 부분에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에는 사실은 그 영어에서 조금 더 더해서 이제 도전적인 부분이 수학을 영어로 배운다는 거거든요. 제 경험상 이 한국 분들이 그 다른 외국 학생들에 비해서 영어 실력, 그러니까 영어에 조금 더 힘들어 하시는데 수학 부분에서는 오히려 외국 학생들보다 더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학을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했을 때는
수학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은 여기 있는 외국 학생들에 비해서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는 게 한국 분들인데, 여기에 더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면은, 저라면 이제 유튜브로 수학 쪽 강의들을 좀 찾아보면서 용어들에 좀 더 익숙해지시는 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2의 2승, 뭐, 2의 3승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2분의 3은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수업에서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러니까 fraction이라는 게 뭔지, 어, 파워라는 게 뭔지, 이런 용어, 수학적 용어들을 좀 미리 알고 오시면 수업을 따라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배움으로서의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어쨌든 대학원을 가는 이유는 본인의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인데 이거는 뭐 풀타임이면 전부 이렇다, 파트타임이면 전부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오강 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풀타임으로 오시는 분들은 좀 커리어 전환을 생각하시거나 특히 이제 뭐 추가적인 진학, 박사 과정으로 진학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직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풀타임으로 하는 것은 사실 수업을 듣는 거는 조금 무리를 많이 하면 직장이랑 병행해서도 가능한데 교수님들과 좀 더 이제 가깝게 지내고 또 교수님들이 하는 연구에 참여를 해보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경력을 좀 쌓고 왜냐하면 이제 특히 유학을 가는 경우에는 추천서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추천서는 어쨌든 교수가 관찰을 한 것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많이 내기 위해서 보통 풀타임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올해도 석사로 왔다가 거의 뭐 여섯 일곱 아마 그 이상의 분들이 이제 박사과정 해외 박사과정으로 이제 진학을 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사실 풀타임 학생들이긴 했습니다. 뭐 한두 명 정도는 이제 파타임이긴 했는데 그것은 풀타임을 하느냐, 뭐 그 차이보다도 아무래도 시간을 어느 정도 쏟을 수 있느냐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파트타임을 오시는 분들도 물론 커리어 전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당장은 아니고 조금 내가 일이랑 병행을 하면서 한 뭐 어느 시점, 내가 생각한 어느 시점에 전환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것이 그런 분들은 좀 네트워킹에 좀 많이 신경 쓰시면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과 공부를 병행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보면은 되게 저도 정말 놀라고 매번 배우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분야의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쪽으로 앞으로 직장을 좀 모색을 해보고 그러면 좋을지를 자연스럽게 좀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하우정 시장님도 계시지만 학교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그렇게 학생들 간에도 좀 이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또 저희 졸업생분들이 사실 이제 각계에 다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기회가 있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요. 어, 김명 교수님 혹시 여기 더 하실 게 있으신가요? 더 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 질문을 일단 넘어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면. 네, 저는 장은 교수님과 달리 여기 있었던 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그 파트타임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직장이 있어서 본인의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에 생긴 궁금증과 갈증을 해소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풀타임 학생들은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공부를 하고 지식을 흡수하고 자기만의 논문 연구 분야를 생산하는 데 집중을 한다면 파트타임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온 그 자기 직장에서의 질문, 직장에서 쓰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지에 집중하셔서 거기서 스킬을 배워가지고 본인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배움의 양이라기보다는 그런 방향성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하나 잠깐 더 해볼게요. 저는 이제 경제학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경제학자들의 보고서를 할 때 이제 계량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 툴을 활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어떤 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인과관계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파트타임 학생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성을 증명한다는 게 워낙 좀 많은 그 투입이 들어가고 그게 애초에 안 되는 환경도 있다 보니까.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인과성에 너무 집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인식하고 그걸 또 상대방이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저희 학교의 다양성이 좀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지스트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스트에 대한 질문을 김병구 교수님이 묶어서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다음 부분 미리 조금 답을 드리자면, KDI에서도 직접 실습이나 연구원으로 재학 중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뭐 교수님들마다 좀 정도의 차이가 있고, 저는 이제 KDI 연구원 쪽에서도 있었고, 지금 이제 대학원에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KDI 본원의 연구 과제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좀 학생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고가 날 때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물어볼 때도 있고 이러고 한데,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실무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세종의 이제 연구기관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특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제 인턴십 같은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 둔 게 있어가지고 아동시장 어디였나요? 법제연구원이었나요? 뭐 거기에도 인턴십 같은 게 있고 또 뭐 월뱅크 같은 데도 좀 갈 수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은 아마 여러 기회를 좀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 교수님 쥐스트에 대한 답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MOU를 맺었다는 것도 이제 최근이고요. 이제 MOU로 인해서 협력을 시작하게 됐는데 아직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교수님들하고 여기 처장님하고 그쪽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점 교류도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점 교류는 교수님 지금 학점이어서 저희가 확정이 앞으로 됐나요? 얼만큼 더 음, 지스트하고 교류 협력을 더 확대해서 뭐 공동학위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을 학기에 입학하시는 분들은 지스트 수업을 4과목까지 들으실 수 있는 건 확정적이어서 그런 거는 입학하시게 되시면 저희 들을 수 있는 수업 리스트나 이런 거는 안내가 될 예정이어서 지금 현재는 학점 교류 가능한 상황이시고 뭐 저희가 MOU 체결을 통해서 지스트의 인프라나 여러 가지 연구 프로젝트나 이런 걸 굉장히 협력하려고 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을 학기에 입학하시게 되는 분들은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실 것 같고 확정적으로 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분들께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음 김병 질문 교수님 가볼까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상적으로는 뭐 쉽게 예상하시겠지만 쥐스트는 좀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더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고 저희는 이제 정책이나 사회과학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결합이 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AI들 대학원들과의 차이가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아마 아시겠지만 AI가 뭐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안 없어질 게 사실 뭐 공무원 약간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걸 이제 그 국민들 대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스킬에 대한 것들은 많은 AI 대학원에서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난민주의 G1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보다는 임근혁 팀장님이 가장 답변 잘 해주실 수 있는 게 아닌가라 생각되는데요. 네, 교수님. 그, 난민 지위를 가지신 분도 얼마든지 지원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마 국적이 한국분은 아니실 텐데요. 이번에 곧 지금 진행 중인 전형은 이제 국내 학생을 위한 전형이고, 국제 학생을 위한 전형은 사실 2주 전쯤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국제 전형은 아마 저희 9월인가요? 쯤에 이제 내년 봄 전형이 진행될 텐데요. 그때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P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석사과정 재학 중 전공과정을 변경할 수 있나요? 저는 지식재산에 관심이 더 많은데 지식재산 과정은 풀타임으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 과정도 파트타임으로 오픈될 여지가 있나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임근혁 팀장님 마이크를 켜셨네요. 네, IP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와이포와 공동으로 제공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와이포 쪽에서는 이 풀타임 학생들을 위해 진행하기를 희망했던 과정이고, 실제로도 그렇게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파타임 학생분들은, 네, 좀 하시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MPP나 뭐 MDP, MPM 다른 과정으로 하시더라도 이 IP의 세부 전공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게 흔치 않은 사례긴 한데요. 저희 대학원은 이제 세분 전공 제도가 있고 그리고 제 1차 세부 전공은 본인이 하시는 전공으로 해야 되지만 2차 세부 전공은 타 전공에서의 세부 전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PP로 지원을 하신 후에 IP로 제 2차 세부 전공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부분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느 정도 그간의 질문이 조금 소화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더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제가 한 가지 저도 이제 교학에 있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데이터 사이언스만 너무 집중돼서 오늘 데이터 사이언스만 얘기하자고 당연히 그 Q&A 세션은 아닌데요. 데이터 사이언스 지원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통계 기술 역량이나 이런 거 없이 지원해도 되는지 선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주셔가지고 혹시 김병호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MTS에 지원하는데 이제 스탯 백그라운드가 많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MTS에서의 전공 필수 과정 중에 Statistical Foundation 수업이 있고요. 그게 9월에 열릴 거기 때문에 이제 입학하자마자 들으실 수가 있고, 현재 계획으로는 이제 미분과 적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강의들, 이제 뭐 네트워크나 머신러닝 등을 들을 때 필요한 선형대수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MTS 전공 과목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MTS가 열리기 이전에 저희가 그런 개량 과목들을 많이 열었고 지금도 열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를 보충하기 위해서 다양한 다른 전공의 과목들의 선택지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학부가 영문학과거든요. 영어 영문학과. 그리고 이제 석사 때부터 수학을 미분부터 배우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의 교수가 되었는데 본인의 노력이 충분히 있고 시간을 좀 쓸 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시퀀스를 좀 3당을 받으셔서 잘 따라가면 기초부터 쌓아갈 수 있는 과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MPPM 한영 병용 박사과정 아마도 DPPM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배우고 싶은데 그것들을 활용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느냐? 아마 이제 저희 이제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하자면 저희가 한국어 과정 또는 이제 한영 병용이 석사 과정은 MPPM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박사 과정은 DPPM이라고 보통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MPP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는 그 구조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약간은 좀 학문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약간 맛보기 같은 성격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중에서 자기가 조금 연구 주제를 정해서 교수님들과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DPP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박사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방법론에 대한 강조점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어 강의를 당연히 수강을 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KDI도 좀 있었고 지금도 정책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향에서 또 어떤 수준으로 이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철학은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이제 DPPM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문제 의식은 갖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쓰는 도구이지, 처음부터 너무 이게 뭐
이 방법론을 완전히 마스터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이제 교수님들, 그러니까 수업만으로는 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교수님들과 같이 일하면서 또 배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 이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 밑에 같은 분께서 DPPM 박사과정 중에 MDS 강의도 일부 함께 이수할 수 있느냐라고 해주셨는데, 청강에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이수 같은 경우도 이제 몇 개 학점 같은 경우는 석사과정 수업을 이제 박사과정이 없기 때문에 들음으로써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을 이제 달성하는 것에는 크게 좀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정님께서 이제 세 개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MDS에 대한 설명이긴 하지만 제가 하던 김에 또 이제 그 이분께서 궁금하신 게 데이터 다루는 스킬뿐만이 아니라 분석 해석한 능력을 기르고 싶다 이제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학위가 총 이제 세 개가 있었고 MDS까지 해서 이제 총 네 개가 있는데 물론 학위 이름이 주는 그 시그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내용을 이제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또는 이제 결과물을 내는지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MDP나 MPP를 하면서도 충분히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좋은 논문을 쓰면 되는 것이고 MDS를 하면서도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KDI에서 만드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저는 이제 정부 용역 연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내부의 자료 또는 이제 학술 연구로서 행정 자료나 조사 자료, 통계청에서 만드는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MDS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경제학의 영역에 속하고 또 김병훈 교수님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이제 광범위하게 그전에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용어를 사실 붙이지 않아도 이미 해오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위 과정을 고르시든 간에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뭐 때로는 수집하고 뭐 구축하기도 하고 또 그걸 분석하고 또 이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연구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특히 젊은 교수님들이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의 방법론적인 부분이 더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한다. 충분히 그 걱정을 이해합니다. 예, 걱정을 이해하고 특히 직장에 계셨거나 학교에서 좀 떨어져 있으셨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다른 전공을 하셨던 경우에는 충분히 겁을 내시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아마 많은 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게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개발정책학 주임 교수를 이제 한 작년 한 중간 정도까지 이제 맡았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고민을 했던 게 다른 학교와 우리는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경희대 그 국제대학원이 그 개발정책 쪽으로는 좀 유명한데 그쪽에서는 이제 실무적인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를 어떻게 설계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경제학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약간 좀 실증적인 접근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어렵다라는 인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 좀 올라갈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실무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더 지나가면 내가 정책에도 조금 과정을 해야 되는데 정책은 여러 가지 근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근거를 만들려면 다양한 데이터를 또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직접 분석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한 분석이 맞는지는 좀 봐야 되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제공을 기본적으로 필수 수준에서 하는 것들은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내가 앞으로 이걸 업으로 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를 하는데 필요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좀 더 설득력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수준의 내용이고 또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수업에 TA를 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규 학기 이외에도 다양한 수업들이 열리는데 이 수업들은 좀 더 실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김명호 선생님도 뭐 R이나 파이썬 같은 거를 뭐 얘기를 하셨지만 방학 때 열리는 경우들은 좀 더 이제 응용에 가까운 뭐 또는 반대로 또 아주 기초에 가까운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중첩이 돼 있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필요하신 것을 좀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우 교수님,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더 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제목에서도 좀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이게 그냥 방법론 수업이 아니라,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리면, 그 머신러닝 수업도 제목이 머신러닝이 아니고,
Machine Learning for Social Scientist고요. 그러니까 텍스트 분석도 보시면 Text Analysis for Social Science 그리고 R도 R Fundamentals for Public Policy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붙어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것들이 이게 수업들이 정말 그 내로우하게 그런 부분,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탐색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론적인 거를 좀 배우고 그것이 그 해당 전공 분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학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수업들에서는 정착, 그 해당 방법론을 사용하는 정착 논문을 가져와서 이게 어떻게 데이터에 적용되고 있고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 등등을 항상 이제 같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론도 배우겠지만 그 방법론이 어떻게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특히 학계 중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제 수업에서는 아주 면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업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목이나 이걸 보시고, 이게 너무 방법론 중심이다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석하는 능력. 네, 이런 것에 특화가 되고 있고, 또 제 수업에 관련돼서는 저는 기말고사가 따로 없고요. 그러니까 그 Statistical Foundation 수업을 제외하고는 시험 대신에 그 마지막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발표는 제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자기가 가진 연구 주제를 가지고 와서 수업 때 배운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학생들 앞에서 이제 그걸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그걸로 평가를 받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수업에서 학점을 잘 받으려면 그 숙제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구에 배운 것을 잘 적용해서 잘 발표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한 제 수업에서는. 그래서 이 수업만 듣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방법론을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에 적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충분히 기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창근 교수님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다른 수업에서도 충분히 데이터를 활용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에 더해서 함께 수강을 하면서 좀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KDI 스쿨의 강점은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부분들을 배우면서도 이 전문적인 공공정책이나 사회경제 영역에 대한 적용도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 정도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답변이 충분히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하나만 더 해보자면 이제 전공의 세부 전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 짚고 그 다음에 공무원 장학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석현 선생님께서 MDS와 계량 분석 수업을 상호 보완되게 듣고 싶다면 어느 세부 전공을 하는 게 좋으냐라는 질문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세부 전공 중에 좀 방법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전공은 이제 DS랑 AA라는 게 있습니다. AA가 조금 뭐 분석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저랑 김명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DS를 메인으로 한다면 다른 세부 전공은 조금 특정한 어떤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좀 더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개발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무역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이 학교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조합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들레이오 선생님께서 그 공무원의 장학금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음소거를 한다는 게 유튜브에 소리를 켜버려가지고 좀 네, 스테레오를 네, 네, 좌우에서 들려서. 네, 네, 네. 네, 그 공무원분들의 같은 경우, 이제 위탁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개인 자격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개인 자격으로 오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 경우, 공무원 특별 전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관장에 추천서를 제출하시면, 저희 공무원 특별 전형으로 서류 전형이 면제가 되고요. 장학금 같은 경우에 저희 퍼블릭 서비스 펠로십이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네. 사실 공무원의 신분이라서 주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입학 장학금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학생분들과 동일하게 장학금 혜택이 있으니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그리, 예. 말씀드리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분들은 국내 석사 학사과정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국내 대학원 중에 특히 학사 야간 과정으로 지원하실 경우에 특정 그 장학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실 수 있어서 야간으로 지원하시는 주간이 아니고 야간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프로그램 장학제도를 활용하시면 장학금을 또 정부에서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성적 장학이나 입학 우수 장학 등의 혜택을 보실 수 있어서 두루두루 그 장학 프로그램을 조금 파악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개가 역시 좀 연결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들어올 때 학점이나 SOP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 또 SOP에서 개발학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개발정책학 석사를 만약에 지원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개발학에 대한 그 관심을 드러내시는 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뭐 다른 전공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게 필요하지는 않을 거고요. SOP에서 이제 결국에는 뭐 이건 사실 교수님들마다 조금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 학교가 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지원자의 자질이 있긴 하지만은 심사하시는 교수님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목적이 조금 확실한가를 많이 이제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경제학 위주의 수업 또는 그런 것들이 많긴 하지만 관련된 수업을 안 들었다고 해서 그게 크게 아주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GPA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좀 GPA나 과거의 기록에서만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뭐 SOP나 면접 같은 데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왜 하고자 하는지, 이 이후에는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면접 때도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또 통으로 김병우 교수님한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A와 관련해서는 저희 학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이제 연구실마다 한 명의 RA이긴 합니다. 사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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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 질문 먼저 이제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그 랩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예컨대 제가 이제 좀 그 랩장을 하고 있는 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실 연구비가 조금 있고요. 밖에서 제가 참여하는 연구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용역 연구 같은 것도 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랩과 그러니까 랩에 나오는 학교의 지원과 무관하게 제 연구비로만 거의 세네 명의 그 학생들을 RA로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랩의 활동에 같이 참여를 이제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분들끼리도 서로 조금 배울 수가 있는 환경을 좀 조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은 좀 랩들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어서 그거는 조금 들어오시고 좀 더, 좀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이제 학교에서만 거의 아래를 여덟 명까지 썼던 적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연구비가 뭐 이후에는 그리까지 확보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저도 약간은 질적으로 이제 저희 RA 분들이 이후에 좀 취직을 잘하든 아니면 유학을 가든 좀 그런 질적인 면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이는 이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쟁은 어느 정도는 조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을 것 같고 또 교수님들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인기가 많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그 교수님과 일하고 싶은 욕구가 좀 더 있겠죠. 이제 그걸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모찌님 질문을 조금 깜빡해가지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면 풀타임이 필수냐? 박사과정 생각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역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진로를 어떻게 잡고 계시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계나 연구 쪽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박사는 최소한 풀타임으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전 단계로서 석사 과정은 사실 파트타임이어도 충분히 좀 노력을 하시고 시간을 내시고 한다면은 아주 뭐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박사는 그럴 필요가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현업을 유지하면서 여기서의 전문성을 좀 더 키우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물론 뭐 풀타임만큼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뭐 교수님들한테 요구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다. 파트타임으로 석박사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사례가 충분히 그 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호 교수님. 네, 뭐
일단 RA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연구실마다 그러니까 랩마다 한 명의 RA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 랩이 또 생기면 자리가 나는 거고, 제가 최근에 이제 폴리티컬 이코노미 랩 승인을 받아서 RA를 한 명을 모집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기회는 계속 찾아보시면은, 있을 수 있는 게 RA 자리인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RA 자리가 없어서 학생들이 얼마만큼 고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수님들 이 RA 모집할 때도 고민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람이 안 온다거나, 좀 학생이 없어서. 그래서 좀 본인이 잘 찾아보시면 기회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어, 이 연구실 외에도 교수님들이 이창훈 교수님처럼 외부에서 펀딩을 좀 받으시거나 연구 과제 승인을 받게 되면 RA를 고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랩 연구실 같이 정기적으로 RA를 뽑는 것도 있지만 이게 비정기적으로 기회가 열리기도 해요. 그래서 본인의 연구 주제와 맞게 교수님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 과제가 생겼을 때 또는 펀딩이 있을 때 연락을 하셔가지고 같이 일하는 기회를 잡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창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찾아다니면 자리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연구과제 이번에 하나 승인받아서 또 아래 자리가 하나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계속 열리고 닫히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학교 전반으로는 아래 자리가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입학 때 뭐가 중요하냐? 그 다음에 아, 공공기관 재직 중인데 팔러스 애널리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SOP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여기 온 지 1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느 정도 제너럴한 그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 외에 심사하시는 교수님들이 또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SOP에는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열이나 관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개발학으로 지원을 하신다면 이제 개발학에 대한 얘기, 그리고 본인이 개발학 중에서도 어떤 걸 하고 싶고 KDI에 와서 어떻게 연구할 계획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저는 좀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폴리시 애널리스트 질문인가요? 근데 저도 이창훈 교수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폴리시 애널리스트라는 게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DS의 입장에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한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하시면 관련 과목들도 듣고 실제로 폴리시들을 연구를 하면서 그 성과부를 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박사과정까지 계획하신다고 하시면은 최소한 박사과정만이라도 좀 풀타임으로 왜냐면 이게 커미트먼트가 많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생각보다 이게 빠르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특히나 이제 백그라운드가 많이 없으신 상황에서 들어온다고 하시면 적어도 1, 2년은 그런 통계나 컴퓨터 공학적인 그 실력을 쌓으시면서 보내게 되실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시면 풀타임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개 질문도 역시 박사과정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해외 박사를 진학한 학생들의 비율을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도 6명에서 한 7명, 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더 많은 수가 이제 해외 박사과정으로 이제 진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다 박사를 하고, 석사를 하고 바로 가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국제기관에서 어느 정도 좀 경험을 좀 쌓고 1, 2년 정도 있으면서 가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방법론을 익히고 그 어떤 응용, 논문이든지 보고서를 쓰는 경험까지 조금 해봐야 비로소 좀 약간 연구에 대해서 좀 뭔가를 알고 그다음에 이게 내 길이 맞는지 뭐 이런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학 가려면 이제 GRE나 이제 토플 그다음에 추천서 뭐 이런 패키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와서 석사 과정 하시다 보면은 GRE 병행하실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제가 봐온 거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석사 과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 RA를 하거나 아니면은 연구원에 이제 연구원 직급으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서 GRE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조금 쪼개서 뭐 라이팅 샘플이 됐건 아니면 좀 어디 출판을 노리건 이런 논문을 좀 써가지고 조금 추천서를 받아서 가는 경우들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사실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꼭 1년 반 안에 졸업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3년을 다니다가 유학 가는 사람도 있고 1년 반 딱 하고 아니면 1년 반은 조금 일을 하면서 돈도 좀 모으고 시험 복 준비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오셔서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맞추시면 사실 되는 문제 같아요. 문제 같고 그다음에 진학 후에 뭐 아까 RA 경쟁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가 거의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학생을 키우는 것은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은 박사과정이나 연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키우는 건 아무래도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들어가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선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약간의 경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좀 갖추고 싶다라는 것들을 이제 어필을 하시면 충분히 이제 좋은 지도 교수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박사과정 진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요 주제로 예전에 따로 설명을 한 적도 있는데 이게 사실 내 길이 맞는지 아는 게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들 약간 연구를 하고 싶어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다가 이후에 박사를 하고 나서도 사실 뭐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그 압박에 시달려야 되고 이런 삶인 줄을 알게 되면 그만하시는 분들도 사실 조금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예컨대 경제학을 생각하고 왔다가 하다 보니까 정치학이나 사회학 다른 것들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은 수업에서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동료가랑 이야기하다 보면 알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도 교수님이랑 뭐 가끔씩은 그냥 밥 먹고 좀 뭐 술 한잔 하면서 나올 수도 있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저희 학교가 경제학과 기준으로 생각해도 저는 우리 나라에서는 분위기가 가장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그 다음 것까지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자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국책연구기관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직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박사급이고요. 이제 연구위원이라고 하는 직급이 있고, 석사급, 연구원 직급이 있습니다. 요 중간에 전문위원이라는 직급이 있는데, 요거는 연구원으로 시작했다가 박사를 받는 경우가 전문위원이고요. 연구위원, 즉 박사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풀타임 박사과정은 최소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사급 그 연구위원들은 이제 잡셈이나 자기 논문을 발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이제 강한 좀 이제 박사과정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시장에 같이 나오고 그분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아까 이제 김명호 교수님 커미먼트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밑에 이제 전문위원 직급이라든가 뭐 연구원 직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DPPM으로서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문제가 걸리는 거죠. 박사과정 어쨌든 DPPM도 박사과정이고 내가 그 박사과정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건 여전히 똑같은데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직급에 약간 한계가 있다면 과연 그게 어떨까?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 이정님의 질문에 넘어가기 전에 김명호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국책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지 못하고 그 전에 그 질문해주신 해외 박사를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석사 과정 들어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석사로 오기 전에는 석사 과정을 잘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와서 직접 겪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수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선배들, 그러니까 유학 준비하고 있는 선배들, 유학을 간 선배들, 그리고 교수님들까지 그 대화를 열심히 하시면서 직접 체득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석사를 오시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석사 과정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해나갈까에 집중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지도 학생이 2명 있거든요. 이분들도 석사 전에 막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온 것은 아니고요.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겪으면서 진로를 정하고 나는 어디 전공을 미국에서 하고 싶다 또는 영국에서 하고 싶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뒤에 저를 찾아와서 저랑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장점은 저희 학교가 갖는 장점은 영어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외국인 학생들과 같이 지내기 때문에 GR이나 토플을 그 한국 다른 대학원에 있는 분들처럼 고생하면서 준비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고 그 부분에서 좀 시간을 아껴서 여러 가지 다른 준비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저보고 하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할까요?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는 비중이 얼마나 되며, 뭐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것도 이제 뭐 이게 되게 김병호 교수님의 생각이 막 다를 것 같은 주제도 막상 하고 나면 비슷한 것들 되게 많은 게 교수님들이 결국에는 경험을 하시면서 좀 다양한 분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오시는 분들이 수적인 측면에서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 수업이라든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분석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좋은 점도 있고요. 아무래도 좀 관심을 좀 더 받을 수 있고 또 반대로는 다수를 차지하는 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과 만나다 보면은 또 다른 측면의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연구 주제라든가 아니면 내가 석사를 받고 저런 데 가면 저런 그 일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저나 김병구 교수님이나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와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느낄 수 있고 배워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저희가 유학 얘기를 얼마 전까지 계속 했습니다만, 여전히 절대 다수는 유학 가시는 분들은 대학에 있다가 바로 오거나 아니면 잠깐 조금 일을 하다 오신 분들이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뭐 GR이나 뭐 토플 같은 걸 준비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은 아무래도 우위가 있고 또 이분들이 이제 직장을 병행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학업에 좀 전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뭐 기회라든가 아니면 공부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도 조금 유리한 면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더 엑스트라 에포트를 이제 기울이셔야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을 본인은 아직까지는 전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점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93%가 아니라 7%라는 점에 있어서 나한테 그만큼의 기회가 더 많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93%한테 기회가 없다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종류의 이제 이점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RA 조합이든 뭐 이런 것이든 뭐 원점에서 경쟁하는 건 똑같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구 교수님. 예, 저 동의합니다. 이게 그 비율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오시는 분들을 배척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생 비중이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구 감소 때문에 그리고 저는 오히려 좀 반기는 편입니다.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직장을 하면서 같이 이제 병행하시는 분들 또는 직장을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하다가 직장 생활로 넘어간 뒤에 다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학업 생활을 다시 시작하실 때 어느 정도 드라이브가 걸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이분들의 장점은 연구 주제를 좀 경험으로 빚은 연구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그거를 추구하게 되시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학업을 다시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 편이거든요. 반면에 대학 생활을 마치고 바로 오시는 분들은 이게 연속적인 것이라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수업을 따라오고 공부도 빠르게 이해를 하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고요. 이제 경험적으로 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을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학 끝나고 바로 왔다고 해서 전혀 뭐 교수님들께서 왜 경험이 없냐 이러지는 전혀 않으시고 저는 환영하는 편이니까 자유롭게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말을 첨언하자면 사실 저희 대학원에 오시는 그 컬리지 그레이주에이트 분들이 많지 않지만 이분들의 소수자의 특권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가고자 하시는 방향의 분들이 같은 클래스 내에 다 계시거든요. 뭐 중앙부처의 뭐 서기관, 사무관 분들 이상 다 계시고 이미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각계각층에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접해서 배울 수 있고 또 더불어 이런 네트워킹을 뭐 어떤 특정 민간 기업의 부장급 이상 그리고 과장급 이상 또 중앙부처에 뭔가 과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의 네트워크를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저희 대학원의 정말 큰 특기인 것 같고 특히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 있는 분들까지도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동문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렇게 일반 학생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각각의 있는 구슬을 잘 꿰어가지고 본인 커리어를 잘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시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분명히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시거나 뭐 뭔가 뭐 페널티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 이 앞에가 대문자 I인지 L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대문자 I라면 있을, 뭐, 아무튼 이렇게, 예.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진학 후에 연구하고 싶은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아직 확신은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다음에 모셔서 저희 다 여러 그 교수님들이 다 분야가 다른 만큼 또 매력도 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 경험해 보시고 어떤 분이 나와 맞는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취직할 때도 그렇지만 대학원도 결국엔 누가 낫다 못하다라기보다는 매칭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스타일도 맞고 연구 주제도 같고 약간 이런 분들을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걸 열어두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SOP 같은 것도 너무 또 이제 구체적인 가설을 제시를 하시면 뭐 박사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석사 수준에서 그렇게 하시면은 또 어떤 교수님들은 어유 이분은 뭐 내가 하는 거에는 좀 안 맞을 것 같은데라고 또 겁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약간은 브로드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모찌님의 질문, 지원 시 추천서가 필수입니다. 그죠? 실장님, 팀장님 도와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특별 전형, 공무원, 공공기관 특별 전형 제외하면은 한부의 추천서가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추천서 양식이 저희가 있으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요청을 해 오시면 될 것 같고 그걸 꼭 뭐 어떤 교수님, 뭐 박사님만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 이제 뭐 본인의 어떤 그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좀 증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면 누구든 좋고요. 그래서 직장 상사분에게도 대부분 이제 받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네, 저희 추천서는 지원하시다 보면은 추천자의 이메일을 적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메일만 기입하시면 저희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별도의 양식을 다운받아서 보내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러실 수도 없으니 그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혹시 교수님 가능하시면 질문 한두 개 정도만 더 예, 받을까 하는데요. 저는 이제 날이 밝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참고로 이창훈 교수는 지금 맨하탄에서 지금 예, 참석해주고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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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뭐 한두 개 정도 질문 더 받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이제 그 질문이 또 이제 올라올 때까지 잠깐 또 이제 오디오가 비면 안 되니까 오디오 비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홍보할 때 학교에 되게 다양성의 장점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진짜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가면 어떠냐, 직장에 있다가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각각의 환경에서 각각의 고민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서도 예를 들면 미국에 박사로 유학 간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박사를 하고 또 어디 취직하신 분들 이런 사례들이 저희 학교에는 다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봐온 게 이제
같은 교수들도 있고, 저 실장님, 팀장님 같은 이제 직원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좀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설명회 때도 이야기한 게, 뭐 저도 뭐 서울대에서 학석사 하고 뭐 미국에서 그렇게 했지만, 서울대 대학원에서 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저희한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 석사 과정 때를 돌이켜 봐도 어떤 뭐 지도 교수님의 어떤 뭐 추천서와 인정을 받기 위한 어떤 막 그런 되게 스트레스 받는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아이 뭐 속된 말로 쩌리가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불안감들이 사실 항상 있었는데, 저는 저희 학교의 분위기는 그렇다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꿈이 됐건 아니면 그런 기회를 이제 모색하는 것이 됐건, 그런 것들을 항상 응원해주는 문화가 있고, 그런 문화라는 것은 쉽게 다른 학교에 가질 수 없는 것이어서, 오시면 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동문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이끌어 줄 수 있는 게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동문은 원래부터 뭐 다 잘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동일하게 밟아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정민 학생께서 이제 해주신 질문이 제 학생들 간의 연구 모임이나 세미나 또는 기타 대외 활동에 대한 것도 봤는데, KDI 연구 문화, 예, 연구 문화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어, 그냥 뭐랄까, 좋다는 말로는 조금 좀 그렇고, 교수님들마다 이것도 약간 성향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는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교수님들이 40명이 살짝 넘는데 참 최근 5년간 들어오신 분들이 반입니다. 거의. 예, 반에 가깝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연구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의사소통에 있어서 덜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아직 자기가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비교 광고를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서울의 대학원에 가시면 이제 뭐 10명의 교수님이 있다 하면 거의 두세 분 정도만 조금 젊은 분이고, 사실 이렇게 시니어 교수님들은 잘 이렇게 응대해 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은 좀 적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좀 장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병 교수님, 한마디 더 해주시죠. 네, 말씀해주신 거에 맞춰서 저를 포함해서 최근 5년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연구에 대한 열정이 지금 가장 불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 안에 있는 교수님들끼리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논문을 쓴다든가 같이 모임을 해서 스터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꽤 많고, 저만 해도 그러니까 비슷한 국제정치 경제를 연구하시는 교수님하고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를 하고 논문을 쓰고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로는 연구 이제 펀딩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다른 논문을 좀 기획하면서 RA도 고용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교수님들이 이렇게 연구에 관심이 많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게 정말 다른 학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다른 학교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사실은 연구 쪽인 측면에서 봤을 때 KDI 대학원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KDI 그 연구원 출신이어서 학술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되는 연구도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학생분들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데이터도 좀 만져보고, 실제 정책도 한번 같이 좀 검토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연구의 종류가 다양한데 또 그런 다양한 연구 범위에 이제 같이 끼어드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기숙사 관련된 질문은 예, 부장님. 네, 제가 저보다 시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번 캠퍼스 투어 때 오셨으니까 옆에 한창 공사 중인 걸 보셨을 텐데요. 이제 공정률이 뭐 7, 80% 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9월 즈음에는 문제 없이 입주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 모두 다 예상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도 해주시죠. 영어 다음에 성적. 영어 성적 최저 기준이군요. 네, 최저 기준을 넘으시면 일단 지원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서류와 면접 평가에 크게 영향이 있는가? 그거는 저보다는 평가를 직접 하시는 교수님들이 더 잘 보실 것 같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서류상에 있는 것은 서류 점수로 끝난 것이고, 저는 면접 때는 약간 리셋을 한다는 느낌으로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류에서는 다 반영이 안 되는 개개인들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면접 때는 면접 때 드러난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영어 점수에 따른 뭐 몇 점 이런 거는 없습니다. 토익 만점이면 뭐 10점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교수님들이 참고하시는 그런 하나의 자료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학 능력의 문제죠. 이제 영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수업을 듣고 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뭐 완벽해야 된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면접도 물론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 네. 면접에서의 평가가 어떻게 보면 그 이창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리셋되고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토익 점수, 토플 음, 점수, 영어 점수가 낮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음.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발음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그냥 잘 전달할 수 있느냐. 그게 본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 열심히 준비하신 분도 계신 텐데요. 높아서 나쁠 거는 물론 없습니다. 아, 물론요. 물론요. 높아서. 네. 물론요. 예, 그럼요. 네. 그러면 뭐 더 질문이 아마도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죠? 아, 점수대별로 평가 점수가 있느냐? 이거는 무슨, 네네네, 네. 방금 답변 드린 걸로 좀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멘트를 어떻게 할까요? 팀장님이 하시죠. 저는 그러면 실장님께 제가 오프닝 멘트를 했으니까 실장님께서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면 감사드리는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수님? 예, 뭐,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흥미로운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게, 저희가 한국어 석사과정 MPPM으로 입학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100% 당연히 파트타임 과정이죠.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진학이나 이런 데 관심이 생기셔서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정 자체는 파트타임으로 여전히 다니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생활은 풀타임으로 즉 교수님들과 소통하고 RA 같은 거 하면서 좀 더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몇 분 생겼습니다. 그만큼 이게 커리어 전환을 위해서 아예 처음에 마음을 먹고 풀타임을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니다 보니까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좋냐라는 거는 사실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은 저희는 항상 이제 응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맞는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 되게 착한 사람들이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을 키워내는 게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저희도 연구를 혼자 할 수가 없고 같이 하고 또 미래에 또 연구자나 아니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돼서 같이 하는 게 저희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죠. 예. 뭐 최근의 사례인데, 뭐 교수님도 익히 아시겠지만, 한 분은 석사과정 학생이셨는데요. 원래 교사셨습니다. 교사셨는데, 최근에 미국에 있는 시라큐스 맥스웰 스쿨로 박사로 가셨어요. 맥스웰이면 이제 퍼블릭 거의 넘버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친하게 지내던 졸업생 한 분도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석사로 졸업하고, 저희 교환학생을 통해서 해외에서 MBA까지 따고, 그리고 지금은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커리어 전환을 위해서 저희 대학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야간으로 입학하셨는데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도 이거 좀 깊이 하고 싶다 하셔서 이제 전화하신 분도 상당히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정님, 역량을 키워서 지원하지 마시고요. 오셔서 키우시면 됩니다. 네, 네, 오셔서 사실 키우시는 게 맞는 게 저희 대학원에 뭐 앞서서 질문 주신 것도 뭐 그런 통계적인 스킬이나 역량 이런 거 없으신 거 우려도 있으셨고 한데 저희가 그 다스 센터라고 해서 데이터 아나리스트 서포트 센터라고 뭐 R과 뭐 파이썬 여러 가지 통계 툴을 배울 수 있는 비교과 서비스 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영어는 뭐 물론 환경적으로 그 외국인 학생이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오늘 질문 주신 거를 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연구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진짜 본인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누구보다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 비단 그냥 학위만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대학원은 옳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실력 향상을 하시는 부분, 그리고 전임 교원이 저희가 40명 넘는 단일 대학의 학과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오늘 참여하신 두 분 같은 교수님들이
훨씬 더 많이 전임교원으로 되어 계신 학교의 이런 환경을 잘 풀리 유틸라이즈 하실 수 있는 용기 있는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희 대학원에 지원하실 때 주저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좋은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잘 해주시고 또 좋은 분들이 오시기를 저희는 고대하고 있고, 오늘 이 Q&A 세션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후에도 지원하시기 전까지 또 올해 가을 모집이 아니어도 봄 전형에도 지원 기회가 있으시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입학팀이나 홈페이지 통해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진학 상담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입학 상담도 가능하니까 자유롭게 질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신 그 참가자분들, 그리고 또 저희 교수님들 너무 감사하고, 저희 입학팀 팀장님 비롯해서 팀원분들도 지금 안 보이는 곳에서 계속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혹시 교수님,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할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지원을 주저하시거나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신 모든 지원자분들께 어떤 분이 좋을까요, 교수님? 한 분씩 조금 짧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좀 같습니다. 더 프레시한 김병우 교수님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다들 늦게까지 고생하셨고, 말씀해주신 대로 그 석사를 온다고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게, 이 커리어적인 전환도 있지만 삶에 있어서 아주 큰 전환 포인트가 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셨다면은 와서는 아주 편하지만은 않겠지만 보람찬 경험을 만들어 드리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늦은 시간까지 관심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모두 학교에서 뵐게요. 지원자분들도 합격하세요. 네.